이제 오늘 진행할 내용은 2028년 대입제도가 바뀌는데 바뀌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걸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치르게 될 입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받으신 자료집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 PPT에 해당하는 내용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메모할 자리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부는 제가 진행하고 2부는 저희 부원장님께서 제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첫째이신 분? 첫째이세요? 그럼 경험해보셔서 대부분 좀 아시고, 그럼 좀 쉽게 가보겠습니다. 대학을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시고 하나는 정시예요. 이 수시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고, 정시는 모집 시기를 정해놨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수시로 선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정시로 선발하는 방법이 한 가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선발하는 건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정시로 선발하는 건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 이게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이에요. 대학을 어떤 방법으로 가지? 그러면 그냥 평범한 아이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서울 상위 15개 대학은 학생부 교과로 13% 정도를 선발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으로 34%를 선발하고 수능 위주로 40% 정도를 선발합니다. 서울 상위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게 전국으로 가면 수치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수능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이 수시로 뽑는 학생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서울 지역의 상위권 대학은 이렇게 뽑게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은 내신 성적에다가 학생부 관리를, 그래서 비교과 활동이라는 학교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건 말 그대로 수능 시험 보고 성적 순으로 줄을 세워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님 많이 빠른가요? 예, 괜찮으시죠?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2028학년도의 대입제도의 변화의 핵심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내신이 5등급제가 된다. 그리고 수능은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그래서 이 내신이 5등급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이 있게 알아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야기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통합형으로 치르는데 이게 어떤 변화로,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숫자는 45,000명 정도 되는데 2023학년도에 주요 15개 대학의 합격자 수예요. 그러니까 45,000명 정도가 주요 15개 대학을 간다. 근데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44만 명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죠? 대략 한 10% 정도가 상위 15개 대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학교 다녔던 때에 비해서 우리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위 7%, 이 정도야만 상위 15개 대학을 간다 이렇게 봤다면 지금 많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숫자가 뭐냐면 10%예요, 10%. 10% 정도면 그래도 상위 15개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뀐 내신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 이내입니다. 내신 5등급제 이전에는 내신이 9등급제였죠. 그래서 9등급 내신일 때는 1등급이 4% 이내였어요. 그 다음에 2등급이 11%였어요. 그래서 9등급 내신일 때는 2등급 안에만 들면 그래도 괜찮은 학교에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내신을 공부할 때도 2등급만 받도록 노력하자, 이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10% 이내 구간이 10% 이내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바꾼 이유가 좀 군색하긴 한데 9등급은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5등급제로 바꾼다 이런 취지를 밝혔는데 사실은 본질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신 경쟁은 치열해질까요? 덜 치열할까요? 바뀐 제도 안에서? 예,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신에 대한 변별력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엄청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부터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이 제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대학의 입장에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으려고 할 건데 이 내신 가지고는 뽑기 어렵겠죠. 저걸로는 못 믿을 거 아닙니까? 우수한 아이들인지 아닌지 변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학생부 교과 내신 위주로 선발한다는 교과 전형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미. 지금도 내신을 믿지는 못하니까요. 고등학교 내신을 일반고의 1.1등급과 자사고의 1등급은 다르니까 대학에서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선별해내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장치들을 도입합니다. 조금 보면요. 일단 이 얘기도 마저 할게요. 내신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리고요. 내신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 보시면 이렇게 4과목이 있는데 바뀐 제도화에서 이게 새롭게 추가되는 과목이에요. 융합선택이라는 과목이.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집에 보면 요 표시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두시고 요거는 새로 추가되는 겁니다. 새로 추가되는 과목이고 이제 주위에서 보실 게 뭐냐면 이전에 지금의 현행의 내신은 애들이 시험을 보는 과목이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3개 영역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 공통 과목은 고1 때 애들이 대부분 보고요. 일반 선택도 고1, 2 때 애들이 선택하고 고3이 돼서도 선택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도 하에서는 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현행에서 이 2개에 해당하는 과목은 상대평가고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3 아이들이 보통 3학년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이 되면 내신 대비의 부담이 많이 줄어요. 실제로 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인 과목은 상대평가니까 내신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D, E로 평가하고 학교에서도 시험을 되게 쉽게 내요. 근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는 고교학점제하에서 입시를 치르게 되면 융합선택이라는 과목도 추가되는데 거기다가 진로선택까지도 다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인 5등급제에다가 A, B, C, D, E도 같이 해서 점수를 다 공개해 주겠다는 게 현행 제도, 바뀌는 제도인데 이게 추가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관리해야 할 과목이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에 비해서. 근데 이 진로 선택은 결국에는 자기 전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과목이니까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과학교과인데 과학교과에서 맨 위에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가 뭐냐 하면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다 배우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수능 출제 과목이죠. 바뀐 수능에서는 이 통합과학과 통합과학 1, 2에서 시험을 낸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 3개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이름만 들어도 어지럽죠. 그쵸? 이건 이제 그 중에 물리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듣고, 물리 듣고, 나는 물리와 연관된 학과에 가고 싶어, 공대에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무언가를 선택해서 듣는 건데, 문제는 이것도 다 상대평가를 한다는 거죠.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심화된 과목의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되게 부담이 크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의 부담이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요 위에 것만 가지고 내신을 평가했잖아요. 상대평가로. 그런데 여기까지도 상대평가를 해버리니까 이걸로도 애들을 걸러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이게 2025학년도의 교과전형의 사례거든요. 최상위권 대학. 이제 눈여겨보실 건 여기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전형은 내신 위주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신 성적, 점수로 만들어진 등급만 가지고 선발하는 줄 알았더니 1단계에서만 그걸로 하고 2단계에서 서울대는 면접을 30% 봐요. 연세대도 면접을 30% 보고 고려대도 서류를 보고 이러고 있죠. 근데 이 면접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수능 성적도 반영해서 아이들을 걸러내요. 그러니까 이건 대학의 입장에선 내신만 가지고 애들을 선발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신 외에 다른 요소도 더 볼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치르는 입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건 이겁니다. 외대에서 교과만 100%로 선발하는데 석차 등급 원점수 중에 상위값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석차 등급만 가지고 반영하는 게 위의 학교들인데, 외대에서는 내신이 2등급이지만 그 과목의 점수가 90점이면 90점을 반영하겠다. 등급을 반영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럼 내신이 4등급인데 국어가 4등급인데 점수가 92점인 애가 있다.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어느 학교 애들이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요. 그러니까 외대에서 이렇게 석차 등급과 원점수 중에 상위값을 반영한다는 식으로 해서 특목고 아이들이 대거 합격했습니다. 이 교과 전형에서. 조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넣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내신만으로는 선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을 넣어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할 때 A가 목표다 이게 아니라 100점을 목표로 준비하는 게 맞아요. 100점을 목표로. 원점수를 최대한 잘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에다가 정성평가인 면접을 보거나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이런 다른 요소들도 반영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걸 다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어요. 원점수와 표준편차, 평균점수, 수강자수 이걸 다 넘겨주기로 해서 대학에서는 등급만 보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보고 이 과목이 좀 시험이 어렵게 나왔구나, 시험이 쉬웠구나, 근데 얘는 몇 점 나왔구나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전공과 구술 면접에서 교과목 수업에서 전공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사실 이제 중학교 때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 난 뭘 하고 싶어 해서 그 밑바탕이 되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바뀔 거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과 학교 활동이 중요한데 역시 이제 다 면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눈여겨서 볼 거는 고려대예요. 고려대에서 학업 우수형은 학생부로만 100을 선발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면접을 안 보는 전형이니까 되게 매력적이죠. 실제로 이 종합전형에서 면접 없는 전형에 대한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 면접을 안 보는 대신에 수능 최저를 되게 높게 기준을 정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두 번째. 똑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데 계열적합형이라는 전형을 만들어서 1단계에서 학생부로만 선발한 뒤에 2단계에서 면접을 50% 넣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해에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를 봤더니 학업우수 전형, 그러니까 면접 안 보고 수능 최저만 있는 학생부 100으로 뽑았을 때는 일반고 애들이 61%는 합격해요. 얘네들이 많이 처지죠. 그런데 계열적합형으로 뽑았을 때는 외고국제고와 과거영재고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뽑혀요. 그럼 다시 돌려서 보면 이 학업우수형은 일반고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열적합형을 새롭게 추가한 건 어떤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죠? 외고, 국제고, 과거, 영재고, 특목 자사고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일반고 아이들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이 된다면 특목 과목 준비해보자. 과학고 준비해보자. 영재고 준비해보자를 아이와 이야기 나누면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수시 일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합격자 출신 고교를 보면 합교수의 이제 합격 인원은 당연히 일반고가 훨씬 많습니다만 이 한 개 학교당 합격 인원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0.29명이 합격하는데 30배가 넘어요. 합격 수는. 어떤 데는 15배에서 30배까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를 가려면 결국엔 일반고가 아닌 다른 학교를 목표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학교 때 이 입시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을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저희 여기 동네에 외고 아이들이 저 대원외고 아이들 있죠. 근데 여기 안 와요. 그리고 자사고 아이들도 여기 안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웬만하면 이 근처에 학교 가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잖아요. 중학교 때 같이 공부한 아이들이.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이게 더 유리하니까. 어떻게든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런 것도 되게 아마 실제로 이게 수치로 봤을 때 확 다가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 수능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이겁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과목이 이거 시험 다 보죠, 애들이. 그래서 문과는 사탐만 하고 이과는 과탐만 하는 게 아니라 문이과가 다 사탐, 과탐을 다 한 번에 시험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학년 때 배운 과목으로 본다는 거예요. 1학년 때 배운 과목이 고3 때 가서 수능 때 치르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는 없고 3학년 때 가서 다시 준비를 할 텐데 생각보다 쉽겠죠. 그래서 하나만 틀려도 난리가 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국어인데 국어는 지금 문법을 선택하느냐 화법 장면을 선택하느냐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걸 통합해버리니까 시험에 문법이 들어와요. 좀 참고로 알려드리면 국어 지금 수능 제도에서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형과 화법과 장문 선택형이 있는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훨씬 더 우수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화법과 장문을 왜 선택하냐? 왜 언어와 매체를 안 하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성적을 받을 때도 훨씬 유리하거든요. 나중에 성적 처리할 때도 표준 점수도 훨씬 높고. 근데 애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는 문법을 못해서요. 근데 이 문법이 통합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법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좀 드릴 건데, 그래서 국어는 이제 문법 공부를 중학교 때 나오는 문법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차분하게 계속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탐구 두 가지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되고, 그래서 통합형 수능에서는 수능 시험의 준비가 부담이 증가했다. 그래서 기존의 선택형 수능의 국어 반영 교과목 공부해야 되는데 문법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 실수 하나가 치명적이다. 그리고 수능은 결국 성적 순으로 대학 학과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입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대학에서 무전공으로 전공 없이 아이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늘어나면서 이 수능 성적으로 학생들을 뽑는 것에 지각 변동이 되게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치를 때는 어느 정도 좀 정돈된 상태에서 치르게 되니까 나중에 좀 관심 있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신의 변별력이 없어지고 경쟁력도 잃어버린 학생. 그러니까 내신 관리 안 하고 그래서 경쟁력 없으면 다 뭐가 돼버리냐면 정시 하나로 바라보고 가자 해서 3학년 돼서 내신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정시만 바라보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지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수능 준비만 하는 아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정고시 졸업생들의,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합격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향으로 가면 사실은 저희가 되게 많이 보지만 최악의 상황이에요. 정시 파이터는. 대부분 정말 공부 안 했던 애들이 하는 거라서 그냥 나는 내신을 버렸으니 이거라도 해야지 하면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 내신 반영을 하는 학교들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위주의 전형인데 거기에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입시를 변경하고 있고 연대도 2026학년도부터 수능 위주의 전형의 내신을 결합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도 그대로 가면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하는 학생부 비교과 활동도 해야 되고 수능 공부도 다 해야 돼요. 이거 세 개 다 해야 돼요.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다 해야 돼요. 다 반영하니까. 내신 5등급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상위권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방식 변화 아까 보여드렸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외대 같은 경우에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것에서 원점수 중에 더 높은 걸 반영하는 방식으로 학생 그 내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경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시작되는 얘기예요. 대학에서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를 넣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체능은 내신 상대평가에서 제외하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 이런 거,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의 문제니까 그때 가서 하고, 요거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학생 수가 많은 특목 자사고 교육 특구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럼 여기 이제 광진구 지역은 그래도 서울에서 네 번째로 꼽는 교육 특구 지역이라서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지만 심각하게 현저하게 많이 줄어드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 출신이 조금 불리한 면이 있다라는 점. 이제 이 학교들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 고등학교는 그래서 2만 1,000명 정도가 영재고, 과학고, 특목고, 자사고 졸업생 수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 중에서 상위 15개 대학에 합격하는 아이들 수가 11,000명. 절반이 넘습니다. 이게 이제 가야 될 이유는 분명한 거죠. 저걸 목표로 해서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고 진학자 수는 36만 명. 일반고 애들 36만 명. 그 중에 15개 대학 합격자 수는 3만 명. 그러니까 10%도 안 되죠. 그렇죠? 내신 성적과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 이 세 개를 반영해서 이 특목 자사고 영재고를 선발합니다. 내신 성적,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 그래서 내신 성적은 이제 여기 도표에서 보시면 반영학기 나와 있어요. 영재고는 1, 2학년의 전과목 성적이 반영되고,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만 반영되고, A, B, C, D, E의 성취도만 반영되고 1, 2, 3학년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도 2, 3학년 반영되는데 이건 주요 과목 다 반영되고요. 외고 국제고는 영어만 반영하는데 괄호로 국어 사회를 해놓은 이유는 영어에서 2, 3학년 1, 2학기 다 A만 받은 애들이 다 지원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면 영어 동점자는 그 다음에 국어로 성적을 다시 기준을 매겨요. 동점자 처리할 때 국어 성적 가지고 하고, 국어로도 동점자면 그 다음 사회 성적으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고 국제고를 준비하면 영어만 잘할 게 아니라 국어와 사회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돼요. 거기서 A가 안 나오면 또 외고 국제고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1학년 때는 내신을 반영 거의 안 하네. 영재고만 반영하는데 우리 아이는 영재고 갈 수준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1학년 때는 놀게 하자 하는데, 이게 성적이라는 게 갑자기 점핑해서 못하던 애가 확 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준비 잘해서 시험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보면 영재학교는 수학과학 중심, 과학고는 수학과학 중심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자기도 주도 학습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는 자기소개서가 중점 평가 사항인데,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나는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해왔어 라고 마음대로 쓰면 되냐?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해왔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 언급되는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했고, 이런 게 궁금해서 이런 발표를 했고, 이런 책을 읽었고 하는 내용들이 어디에 기재되어야 하냐고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탐구 활동을 하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나 이런 거 궁금했어. 그리고 이 궁금한 점을 주제로 해서
책도 읽고 검색도 해보고 강연도 들어보고 해서 이게 중요해요. 보고서나 감상문을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발표한 뒤에 피드백을 받아서 나중에 또 뭘 해봐야지라고 계획 세우기까지가 이 세 개가 다 이루어져야 하고, 이게 학교의 담당 과목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피드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생기부에 기록이 될 거고, 실제로 아이들이 뭘 발표하라고 하고 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할 때 이걸 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 3번에 해당, 이게 4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창의체험 활동 상황이 지금 다 들어갑니다. 모든 학교가 이걸 다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습게 여기지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을 뭘 했는지를 반영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뭐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노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 이제 자기의 꿈과 연관된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가 알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엄마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학교 가서 동아리 뭐 활동할 때 어떤 동아리 할지 고려해서 하라고. 그냥 친구 따라서 뭐 아무거나 선택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런 점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유학기 활동에서 진로 탐색 어떤 거 했는지도 다 반영되니까 그냥 자유롭게 노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공과 관련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는 시간으로 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요게 누가 써주냐 하면 담당 과목 선생님이 써주죠. 담당 교과목 선생님이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들었고, 수업 중에 어떤 궁금증이 생겨서 어떤 학습을 계속 해왔고 어떤 탐구 활동을 해왔는지를 담당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이걸 뭘 연습하는 거냐면 고등학교도 똑같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나오는 숫자도 중요한데 숫자와 함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담당 교과목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는가. 그래서 중학교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관리하는 건 고등학교 거를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신경 써서 아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 고등학교도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독서활동 사항도 다 기록하게 돼 있죠. 근데 대학교에서는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갈 때는 이게 다 기록이 안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 독서활동 상황까지 다 기록한다는 걸 보면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들, 여기에 기록되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죠. 그래서 다 1, 2학년 것만 반영이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행동,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교우 관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8번 항목인데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근데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학교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잘하면 대부분 잘 됩니다. 잘 나오는 편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중1은 어떤 학교를 갈지 목표를 설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분하고. 이러한 고등학교가 있대. 그 뒤에 보시면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의 종류들 제가 다 정리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가 있는데 너 어디가 관심이 있어? 어디가 좋아? 그래서 한번 근처에 가보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로 탐색 및 계열 선택을 고민할 시기이기도 해요. 중1은. 그리고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왜 그런 진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갖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운은 따르겠죠.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거. 그래서 내가 어떤 특목고를 가려고 했고 어떤 전국자사고를 가려고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어쩔 수 없었어. 잘 안 됐어. 근데 안 됐어도 실패를 해도 이것을 실행했던 그 가치와 그 내용들은 아이에게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일반고에서 전교 탑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다 어떤 아이들일까요? 요 특목자사고를 열심히 준비했던 아이들이 일반고 가서 전교 1, 2등을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가치를 생각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이 PPT를 저희 집사람 앉혀놓고 했거든요. 저희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한 2년 뒤에 가는데 앉혀놓고 했는데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건 무조건 시켜봐야 되겠다. 실패해도 의미는 남을 거니까. 그래서 목표를 갖고 해야 되겠다. 어떻게 아이들한테 목표를 심어주지? 이 생각에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